근데 오늘 이제 포럼 주제가 알기 쉬운 부정 경쟁 행위인데요. 글쎄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부정 경쟁 행위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보충적 일반 조항의 이론과 쟁점 분석이라는 주제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2조 1호 차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목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요 일반 조항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도입, 그 다음에 취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설된 보충적 일반 조항의 기대되는 역할과 위상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부경법도 그렇고 현행 부경법도 그렇고 현재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 경쟁 행위를 방지하고 아울러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방지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해서 이 부경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1조의 보호 대상을 좀 더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1조 목적 규정을 변경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지식재산의 도용이라든지 부정한 방법의 영업과 광고 등이 등장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무형적 산물 혹은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탄력적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게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일반 조항을 부경법에 도입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 갈지 아니면 포괄적 일반 조항으로 갈지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절은 일반 조항의 의미 도입 취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부경법은 보충적 일반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의 부경법은 출처의 혼동, 희석화, 도메인 네임의 선점, 원산지 품질의 오인야기, 영업비밀의 침해 등등의 한정된 행위만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 그 이외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부경법에 열거되어 있는 물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도 어떻게 보면 폭넓은 부정경쟁 행위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조항 도입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개정 전 이전 상황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요. 법원에게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한다라는 점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개별 법률로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조항 개념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적용을 위해서는 개념의 구체화,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는 그때그때 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서 법에 열거된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개정 전까지 우리 판례는 민법상 불법 행위 개념을 차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들이 행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표권 침해는 없지만 허위의 광고를 한다거나 초상권의 침해가 없거나 초상권 침해와 더불어 저명한 연예인 등의 고객 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부분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퍼블리시권이 과연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만약에 퍼블리시권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디에 둘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문체부는 퍼블리시권과 관련된 법률을 현재 입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허청 입장은 이 부경법 차목을 원형으로 차용을 해서 퍼블리시권을 규제를 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이 충돌도 있고 해서 상당히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작권의 침해는 없지만 다른 경쟁업자가 상당한 투자에 의해서 수집 제공되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솔섬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쟁업자의 투자에 무인 편승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도모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부정 경쟁 행위로 호습하기 위해서 일반 조항 혹은 보충적 일반 조항의 도입의 필요성이 폭넓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조항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일반 조항,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일반 조항, 이 일반 조항의 의미는요, 독일식 일반 조항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충적 일반 조항 형태 말고요.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옵니다. 일반 조항이 도입되는 경우 입법자가 개별 사례에서 모든 부정 경쟁 행위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변화하는 거래관념과 공동사회에서의 가치 기준이 좀 더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일반조항, 우리는 보충적 일반조항 형태를 띠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포괄적 일반조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거래상의 행위가 경쟁업자, 소비자 혹은 기타 시장 관여자의 이익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해하는 때는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서 독일 부경법 제3조 1항은 포괄적 일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리 조약도 비슷합니다.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습에 반하는 모든 경쟁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포괄적 일반 조항 형태로 독일이나 파리 조약 형태는 규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최종 도입된 안은 이와는 다르게 보충적 즉 경쟁 상대의 노력을 모용하는 행위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 조항을 도입하는 그 입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주로 이제 이루어진 게 2조의 삽입, 우리 정의 지금 현행법처럼 2조에 삽입하는 방식, 개별 조항으로 입법한 방식, 그다음에 별도의 장으로 입법해서 일반 조항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 위임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물론 저는 그 당시 물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만 당시에 입법 과정에서 세 번째 안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 2조 정의 규정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최종안이 채택이 된 상황입니다. 나중에 포괄적 일반 조항,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관계에서 포괄적 일반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 과정에서 제가 또 주장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현행법은 소비자 보호라든지 경쟁업자 보호라든지 혹은 시장 관여자 보호라는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독일이라든지 파리 조약 같은 경우는 포괄적 일반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목적, 즉 경쟁업자, 소비자, 기타 시장 관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 즉 보호주체 확대라든지 민중 소송이라든지 단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보호주체 확대, 즉 소권 확대라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논의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보충적 일반 조항이 채택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일반 조항은 여기서 다시 언급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포괄적 일반 조항 외에 나머지 논의됐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괄적 일반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결론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독점 규제법, 기타 상표법, 민법 등 여타 법률과 관계 설정이 미리 해결이 돼야 비로소 도입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의 과제는 상당히 도외시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보충적 일반 조항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첫 번째 안입니다. 첫 번째 안 보시면은 감옥부터 잠옥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서 구축한 성과물을 뭐 등등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다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첫 번째 안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안은 우리 그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문구를 그대로 따온 안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1번 안이 최종 채택된 법안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입니다. 제2안은 감옥부터 잠옥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타인의 투자나 명성에 무인 편승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물론 이 2안이 1안보다는 개념에 있어서 포괄적이고요. 또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 행위 개념을 참조해서 성안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은요, 가장 폭넓게 규정된 안입니다. 감옥부터 잠옥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어떻게 보면 포괄적 일반 규정 형태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안은 독점규제법 불공정 행위에 관한 포괄조항, 즉 제23조 제1항 8호를 참조해서 마련된 안이고요. 그 다음에 1안, 2안의 공통 내용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일반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1안이 최종안과 가장 흡사한 형태로 채택이 됐습니다. 보충적 일반조항의 취지입니다. 현행 부경법 2조 1호 참옥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게 현행법입니다. 현행법. 그래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감옥부터 잠옥까지 제한적으로 열구하고 있는 부정경쟁의 정의 조항 아래 보충적 일반조항 참옥으로 신설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보충적 일반조항의 취지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아바타라든지 인터넷 프레이밍 광고라든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경쟁행위가 수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 일반 조항이 도입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부경법이 점차 다양화, 진흥화돼가는 수많은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나아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리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민법상 불법행위 개념으로 그동안에 부경법에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공백이 메꿔져 왔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보충적 일반조항 도입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일반조항 성격을 지니지만 기존의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이제 신설된 보충적 일반조항의 역할과 이상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우리 기대되는 보충적 일반조항의 역할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포괄적 일반조항 행위 유형, 독일에서 일반조항형 행위 유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독일에서 포괄적 일반조항의 행위 유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보충적 일반조항의 대상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부정경쟁 행위 유형이 대체적으로 5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딱 하나, 경쟁 상대 노력의 모용 행위만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독일보다 우리의 보충적 일반 조항의 그 보호 대상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독일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된 우리 보충적 일반 조항은 독일 등이 취하고 있는 개방적 일반 조항이 아니라 보충적 일반 조항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라는 점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대법원 불법행위 이론에 기초한 판례의 판시 문구를 반영해서 구속 요건이 만들어진 것에서 전형적인 부정경쟁 행위로 분류되어 온 행위 유형들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 조항이 아니라 성과 모형 금지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그다음에 나아가 추가적으로 신설된 보충적 일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 부분은 개정안 국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 독점규제법과 우리 부경법과 관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 한계 설정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부경법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아예 차제에 부경법을 개정할 거면 차제에 부경법하고 독점규제법과 관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표지 보호에 관해서 부경법에 있는 내용을 아예 상표법으로 이관한다든지 등등 주지 저명한 상표, 표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희석하라든지 이런 부분 상표법에 이관하고 독점규제법 관련 규정도 23조에 있는 내용도 일부분 부경법으로 이관해서 아예 차제에 좀 더 지재권법, 부경법, 독점규제법 이런 관계 설정을 좀 더 명확히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나중에 다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계 설정이 어렵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부경법 15조 제2항은 보면 쭉 보시면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법이 우선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독점규제법 23조가 적용되면 부경법이 적용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죠? 부경법 다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독점규제법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지재권 행사, 권리 행사인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독점규제법에서 규제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학계에서는 최소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부경법 15조 제2항은 삭제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독일 그 내용은요. 독일 그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독일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이제 이의 부정경쟁 행위는 법률로 정해진 건 없지만 판례가 수도 없이 이제 축적됨에 따라서 학자들이 이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고객 유인 행위, 개별적 방해 행위, 경쟁 상대 노력의 모용 행위, 그다음에 일반적 시장 방해 행위, 기타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적 일반 조항은 요 세 번째만 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보충적 일반 조항에서 인정되는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은 독일에서 인정되는 부정경쟁 행위보다는 훨씬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타 부정경쟁 혹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23조에 의해서 당연히 규제될 수 있는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폭넓게 넘어가도 어떤 것들이 독일에서는 부정 경쟁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지 이런 유형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공정한 고객 유인 행위입니다. 실력 경쟁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과 방식으로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이렇게 의미가 개념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요 관련 규정은 현행 우리 독점규제법에 있습니다. 독점규제. 이런 형태는 독점규제법에 서 규제가 가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독점규제법에 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우리 부경법이 적용될 여지는 그만큼 크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아까 15조 2항 참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뭐 기망행위도 있고요. 온라인 광고 전부 뭐죠? 요 위장 광고 뭐 등등 관접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불공정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전부 이 불공정한 고객 유인 행위 이 형태로 현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요즘 받는 거 요청하지 않는 광고, 즉 이메일 광고라든지 주문하지 않는 상품의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불공정한 고객 유인 행위에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경험의 악용,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법률에 대한 무지라든지 영업상 무경험을 경쟁의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개별적 방해 행위입니다. 개별적 방해이라는 건 경쟁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침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별적 방해행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형태는 표지 사용을 통한 방해행위도 있고요, 판매 광고 방해행위도 있고요, 수요 방해행위도 있고요, 저가 판매행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성 신용 훼손 행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태가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표지 사용을 통한 방해행위 보시면은요,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즉 상표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패러디 표지를 장식 수단으로 사용하고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 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부정 경쟁행위는 해당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산지 표시 독점이라든지 아까 뭐 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방해 표지를 출원 등록한다든지, 그 다음에 투기 목적으로 상표 출원하고 등록한다든지, 그래서 2NE1 사건이나 소녀시대처럼 상표 브로커들이 다른 사람의 예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기 목적으로 출원한다든지 등록하는 경우, 이런 것도 전부 부정 경쟁 행위, 그 중에서도 개별적 방해 행위로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도메인 네임 선점 hành 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2NE1 사건이나 소녀시대 사건 같은 경우 상표법적으로 물론 대법원 판시가 나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NE1이나 소녀시대 설령 제가 브로커로서 상표 등록을 먼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현행법상에 제가 먼저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마땅한 규정은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소녀시대라든지 2NE1 사건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행위를 물론 상표법적으로 구제는 받았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보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찾기는 상당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광고 행위요. 예를 들어서 상품으로부터 상표 혹은 상호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방해 행위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생산 혹은 판매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혹은 다른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경쟁 상대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요. 그다음에 이건 전부 이제 독일에서 나온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따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생산자에 의해서 이미 이제 중고품 쓸모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가 쓰레기장에 표지가 부착된 대로 이렇게 이제 버린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불량품을 시장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례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 방해 행위 여기에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아니면 우리하고 가장 많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형태입니다. 경쟁 상대 노력의 모용 행위입니다. 자, 이 경쟁 상대 모용 행위라 함은 경쟁적 특성을 지닌 탁월한 노력을 부정한 경쟁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지재권법을 보충해서 경쟁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게 무임승차 행위 혹은 기생 행위입니다.
우리도 전부 무임이라는 우리 법조문에서 그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임승차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무임승차 행위 혹은 기생행위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요 무임승차 행위는 타인의 상품, 서비스 혹은 표지에 화체된 신용을 자신의 상품을 위한 경쟁 수단으로 모용하는 것. 우리 부경법 차목에도 모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무임승차 행위 혹은 기생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타인 상품의 긍정적 이미지가 자신의 상품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비로소 이 무임승차 행위 혹은 기생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표지의 종류, 사용 방식을 통해 상품에 대한 표지의 광고 효과가 손상되는 경우, 그다음에 표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든지, 자신의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경쟁업자의 상품을 인용한다든지, 물론 비교 광고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비교 광고는 당연히 우리 현행법상 표지, 광고 등등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교 광고는 여기서 인정이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경쟁업자의 상품을 인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약간 좀 깨끗한 브랜드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자기 상품을 위해 광고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상품 가격 경쟁력을 광고하지 않고 타인의 상품 혹은 서비스에 화체된 신용을 악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경쟁 상대 노력의 모용 행위로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지금 자세히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지금 무임승차 행위에서 하나만 적어놨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 향후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는 부분들이 아마 경쟁상대 독일법이라든지 경쟁상대 노력의 모용행위 범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적 시장 방해행위입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쟁행위가 사소하지 않을 정도로 실력 경쟁을 제한하는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 일반 조항 그 규정하고 있는 부정 경쟁 행위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현행법 부경법 제2조 1호 참호기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 요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은 법조문에서 처음에 그 밖에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개별 조항의 적용을 우선 시도해보고 난 후 보충적 선택일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임을 명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뒤에서 다시 이제 판례 나오겠지만 어떤 판례들은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이 가 내지 자목하고 차목을 중복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적용한 판례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 보충적 택일적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판례가 두 개의 형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판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합적 적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 조항의 적용 의존도를 높여서 개별 구성 요건의 적용이 무력화되거나 적용을 회피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보충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형태를 데드카피 한다든지 할 때 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차목으로 가는 이런 해서 그런 부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제품 형태 모방과 같은 경우는 3년간의 보호기간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과연 이 차목을 적용해서 부정경쟁 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판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뒤에서 판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경법 제2조 1호 차목의 일반 조항은 2조 1호 가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 행위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용적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 구성 요건의 충족이 곤란해서 적용이 마땅하지 아니할 때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우리 상표법 6조 1항 제1호 내지 7호에서 1호 내지 6호하고 7호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건지 아마 그 관계하고 유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료를 1호 내지 6호의 보충적 규정 아니면 선택적 병행적 규정 이렇게 견해가 나뉘어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충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용 대상입니다. 신설된 일반 조항은 태생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 불법 행위 이론에 기초한 판례의 판시 문구를 반영해서 구성 요건이 만들어졌다. 그런 점에서 전형적인 부정 경쟁으로 분류되어 온 행위 유형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신에 성과 모용의 금지 등 일정 범주의 유형에 국한을 시키고 있다. 그 보호 대상으로요. 먼저 2조 1호 차목인데 오타가 생겼나 봅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즉 성과 경쟁의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 요건 중에 하나인 성과물을 언제 인정할 것인지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성과물을 최강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물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투자나 노력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성과물로 거의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실무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처럼 성과 경쟁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부정 경쟁 행위로부터 보호 객체가 되는 대상을 독일과는 달리 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재권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공소양속에 반하는 모용행위, 영업행위, 기타 사용행위의 금합을 통해 지재권법을 보충하는 역할을 부경법 제2조로 차목이 담당하고자 했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다음은 모용행위입니다. 우리 그 현행 부경법에는 모용행위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모용행위가 독일 부경법 제4조 9호에 있는데요. 4조 9호도 성과의 부정한 모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4조 9호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일은 모방이라고 하면 타인의 상품 서비스 혹은 이들의 일부를 타인의 상품 서비스 혹은 이들의 일부임을 알면서도 다른 상품 혹은 서비스에 적용하고 이를 자신의 상품 혹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게 모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독일과 다르지 않게 운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요건 키워드 광고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치면은 에르메스 원래 사이트 뜨고요. 그 밑에 파워링크, 스폰서링크 많이 뜹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제공하는 게 과연 이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뒤에서 우리 학업심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바나나베이 2 사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건 모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 경쟁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정태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대체 광고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대체 광고는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우리 이제 실무에서 우리 법원이 일반적 보충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부경법 제2조 1호 참호의 대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혹은 명확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선행적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부경법을 살펴보면요, 독일 그 부경법 같은 경우 경쟁 상대 노력의 모용행위, 부정 경쟁 행위 유형으로서 처음에 영업상 출처에 관하여 구매자를 피할 수 있었던 착오에게 이르게 하는 경우,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의 가치 평가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모방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료들을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 세 가지를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례가 요 첫 번째 유형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논해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주어졌으면 아마 제가 제품 형태 보호와 관련해서 아마 비아그라 사건도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충적 일반 조항 도입 이후의 판례, 혹은 물론 도입 이전 판례도 살펴봅니다. 보충적 일반 조항 도입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행 부경법 2조 1호 참혹의 문구의 기본이 됐던 판례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네이버 사건 보시면은 사안 이론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도 넘어가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범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민법상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광고 행위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갑회사에 대해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게 두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요,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즉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서 구축한 성과물을, 두 번째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세 번째로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요건, 쟁점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금지 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무단 이용 상태가 계속돼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점. 두 번째로 무단 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 이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피해자 이익이 훨씬 클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은 아마 애플하고 삼성 사건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애플하고 삼성 사건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애플 스마트폰의 특허가 예를 들어서 7만 개 정도 장착이 되는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삼성 특허 7만 개 중에 하나를 썼는데 그러한 이유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고 그게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은 7만 개 중에 애플이 삼성의 특허 하나를 썼는데 삼성이 국내에서 애플로 하여금 너희는 스마트폰 생산도 하지 말고 판매도 하지 말고 하는 게 청구하는 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하여튼 이 같은 경우에 합의를 통해서 소가 취하됐기 때문에 1심은 물론 제 생각과는 반대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애플이나 삼성 사건도 말씀드리고 천천히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건은요, 동판결은 학계라든지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던 부정한 경쟁 행위의 불법 행위 성립 기준을 정리해서 제시했다라는 점, 인격권 침해에 의해 부정 경쟁 행위 경우에도 금지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점, 이 두 번째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판결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정 열거주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경법의 법적 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이제 보충적 일반 조항 도입된 이후의 판례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 보충적 일반 조항이 도입된 이후의 판례가 대략 한 10건이 넘게 판시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지연 변호사가 언젠가요? 9월 달에 제9회 코타 브랜드 디자인 조찬 세미나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제품 형태 보호와 일반 조항 참혹의 도입에 따른 변화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계신 김지연 변호사께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지연 변호사의 이 발표문에서 재인용했다라는 점을 밝히고 말씀을 드리도록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참혹의 적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즉 뭐죠? 부정경쟁 행위로 참혹이 적용이 돼서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왼쪽이
예, 왼쪽이 MCN 가방 사건인데 글쎄 왼쪽이 원고 표장이고요, 오른쪽이 피고 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뭐 그 에르메스라든지 뭐 샤넬, MCM 이런 아까 정태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방에 관심이 없어서 글쎄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나 봅니다. 또 너무 발표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농담으로 저희 식구들이 모였을 때 제가 장모님 보고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면은 뭐 샤넬 가방이라든 루이비통 가방 하나 사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그 가족들이 저를 전부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방이 여성용 가방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아무리 비싸도 한 3, 40만 원이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꼬리를 내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건 내가 사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번 망신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MCN 가면 저는 모르는데 뭐 이렇게 아마 디자인이 돼 있나 봅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사건에서요. 자, 다른 건 빼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피고들이 이 사건 침해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부경법 제2조로 참혹의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들의 이 행위가 앞서 본 2조 가 다목의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없다. 즉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판시의 취지입니다. 취지의 판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중첩적 적용을 허용하게 되면은 가 내지 자목이 형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판례는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목, 자목에 더해서 차목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요, 또 제가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는 가방 또 나왔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은요, 위에가 이거 진저백이 뭔지 모르겠지만 진저백, 그다음에 위에가 원고 제품이고요, 아래가 피고 제품입니다. 진저백 사건입니다. 유사해 보이는지 다른지. 자, 요 사건에서는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부경법 2조 1호 가목 또는 부경법 2조 1호 다목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미 차목이 인정됐기 때문에요. 차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가, 다목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먼저 가, 다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래도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차목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판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적용 순서가 저는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또 나가서 민법, 부경법 제2조 1호 차목에 의해서 보호되는 상품의 형태는 반드시 신규한 것을 유하지 않아서 디자인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디자인도 차목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럼 디자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되고 부경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 기준은 제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팥빵 매장 사건입니다. 왼쪽이 원고, 오른쪽이 피고들의 표장 외부 간판입니다. 왼쪽이 원고 매장이고 오른쪽이 피고들의 매장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사건에서는 부경법 2조 1호 차목의 도입 취지, 그리고 지재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 전체적인 임의로 트레이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렇게 차목이 정한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자, 우리는 현행법상 물론 제품의 형태를 데드카피하는 경우는 물론 관련 규정이 있지만 과연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관련법에 현재 실정법에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하튼간에 처음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언급하면서 부정 경쟁 행위로 판시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물론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왼쪽이 원고, 오른쪽이 피고 실시 제품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빼빼로라고 보입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빼빼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빼빼로 데이인가 했었는데, 자,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실시 제품은 원고 제품을 모방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 디자인은 원고 디자인은 원고 자금과 성과에 해당하고 즉 성과물이다. 그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따라서 참혹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사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JTBC에서 손석희가 앵커로 있는 JTBC에서 지상파가 방송 내보낸 이후에 3초 후에 똑같은 결과를 내보낸 사건입니다. 다른 거 빼고요. 쭉 보시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참혹의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민법상 750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아직도 뭐죠? 이 판례를 보면서 아직도 뭐죠? 보충적 일반 조항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지재권 관련법 먼저 적용하고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부경법 적용하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으로 가야 되는 이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판례에서는 동시에 부정경쟁 행위도 해당하고 불법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긴 게 그럼 부정경쟁 행위하고 민법상 불법 행위하고 관계 설정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좀 어떤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재권 관련법 그다음에 부경법 그다음에 민법 순으로 갑니다.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동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혹의 적용이 부정된 사례, 즉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 아까 제가 앞에 독일 키워드 검색 광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퍼블리시권은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경법 참혹에서 규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퍼블리시권을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아까도 특허청에서는 부경법 2조 1호 참혹 가지고 퍼블리시권 관련 규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과연 그럼 부경법 2조 1호 참혹을 퍼블리시권 이 침해 규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부경법 2조 1호 7호 참혹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퍼블리시권이 관련 우리 실정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도 아니다.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현재 퍼블리시권과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가 퍼블리시권이 인정될 수 있다, 아니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실정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게 뭐죠? 퍼블리시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경법 2조 1호 참혹이 퍼블리시권 규제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 와는 전혀 상관없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 요즘에 퍼블리시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막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다음 더 나아가 향후에 부경법 제2조 1호 참혹이 퍼블리시권과 관련된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금 더 퍼블리시권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경법 제2조 1호 참혹을 도입하는 그 논의 과정에서는 퍼블리시권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먼저요. 퍼블리시권을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퍼블리시권이 인정할지 말지 먼저 그게 결정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퍼블리시권을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을 어디에 둘 건지 민법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저작권법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상표법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부경법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퍼블리시권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고요. 별도로 사생활, 명예훼손, 퍼블리시권을 막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에 두는 방안입니다. 현재 민법 개정 시한 제3조의 8에 보시면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요 표제하에 이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퍼블리시권이죠. 양도도 하고요. 상속도 인정이 됐죠. 그다음에 반하지 않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 김재현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민법 학자들이 주장하는 안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이건 양도 상속성과 관련해서요.
저는 상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도성은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도 상속성을 인정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퍼블리시권을 재산권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브룩실즈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진짜 50이 넘어서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 브룩실즈라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책받침이 전부 브룩실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아는데 브룩실즈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룩실즈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영화에 12살인가? 그 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제 관념에는 잘 안 맞는데 법정 대리인 즉 브룩실즈의 부모가 브룩실즈를 12살짜리 브룩실즈를 이렇게 전부 나체 상태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하고 어떤 계약을 하냐면 그 나체 사진이죠. 브룩실즈의 12살짜리 나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라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브룩실즈가 성인이 된 다음에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분명히 모욕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룩실즈가 별도 또 소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출판사를 상대로 해서 내가 너무 모욕적으로 느낀다. 나의 인격권을 너희가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에이 그런 소리 마라. 너희 법정 대리인이 이미 퍼블리시권 즉 너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부여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브룩실즈가 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재산권으로만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재산권으로만 인정하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써도 제가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재산권적 성질도 있고 인격권적 성질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완전히 재산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이요. 이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차례가 발의가 됐죠. 그 다음에 상표법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제임스 딘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이것도 전부 퍼블리시권과 관련된 겁니다. 당연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의 이 제임스 딘 유족들은 한국에서 퍼블리시권 주장하면 90년대 말에 당연히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졌어요. 이건 뭐죠? 우리 대법원이 상표 등록을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 당시 소를 제기했을 때 사후 50년이 안 지났어요. 근데도 제임스 사자의 사자를 모욕한 내용도 없고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내용도 없는데 당연히 등록이 된다. 근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공소양속에 반한다 해서 등록을 안 해준 사건입니다. 부경법에 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근데 부경법에 두는 경우에도 개별 조항, 별도 장으로 입법해야 되는지, 보호 대상을 열거를 해야 되는지, 양도 상속성, 존속 기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인격 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길정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건 문체부 주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퍼블리시권 자기 관할로 하고 싶은 거고요. 특허청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경법 2조 1호 차목을 적용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양 기관 간에 이렇게 알력이 있고요. 별도로 사생활 명예훼손 퍼블리시권을 막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솔섬에 관한 사전 저작물입니다. 이게 이거 보시면 되고요. 동사건에서 그래도 차목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경법 2조 1호 가 내지 자목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보충적 규정일 뿐 저작권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까지도 규율하게 한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보충적 규정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다만 저작권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까지 규율하게 한 규정은 아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자인 같은 경우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했는데 여기서 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안 되면은 다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라는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물론 만들어놨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나이키 운동화 사건입니다. 나이키 운동화 사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조 1호 자목인가요? 제품 형태 보호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난 경우에 다시 차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예요. 쟁점은. 근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자목 단서 3년이라는 보호 기간 이후의 보방행위에 대해서는 차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목의 존재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부정을 합니다. 다음은 압구정 불백 사건입니다. 왼쪽이 원고, 오른쪽이 피고 식당의 간판입니다. 왼쪽이 원고, 오른쪽이 피고 식당의 메뉴 등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한식의 조리 방법은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그 변경에 한계가 있어서 조리 방법 자체에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다. 두 번째로 원피고 이 압구정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쭉 보시면은 지명 약칭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해서 쭉 보시면은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물은 뭐죠? 가장 폭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물로 인정을 하고 대신에 모용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퓨전 일본 음식점 사건입니다. 왼쪽은 원고, 오른쪽은 피고 식당의 간판입니다. 보시면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혹은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가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지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가 내지 다 암흑이 정한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참혹이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것도 조금 문구가 이상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죠? 보충적 일반 조항의 근본 취지가 가 내지 자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가, 다목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면 참목 주장하지 마라. 해당한지 여부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판시를 하는 건 약간 조금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해 보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요. 당시에 부경법 보충적 일반 조항 도입 과정에서 선결과 자료 제시가 된 내용들입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부경법하고 상표법, 독점규제법, 표시광고법, 민법, 기타 법률과 한계 설정이 있어야 된다. 보호주체 확대가 있어야 된다. 즉 제1조 목적이 개정이 됐다. 이런 필요성은 물론 저만 주장한 겁니다. 저만 주장했지만 하여튼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향후 과제요. 자, 그럼 이제 향후에 참혹의 적용 요건을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밖에를 어떻게 할 건지, 도대체 그 밖에 보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때가 어느 때인지 이 부분요. 그다음에 성과물을 어떻게 파악할 건지. 그럼 성과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지적권법에서 보호받는 경우는 문제가 크게 안 되겠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경우가 그러한 성과물이 뭔지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우리 판례라든지 학계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 명확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재 우리 그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 독점규제법하고요 부정경쟁 방지법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왜 이원화가 됐냐면요. 왜 이원화가 됐냐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아서 이거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건 그 뭐죠? 누구죠? 서울대 있는 경쟁법 하시는 분이 누구죠? 권호승 교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좀 과격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부경법은 61년도에 독일 부경법을 모델로 해서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독점규제법은 대륙법계 아니고 갑자기 영미법계로 가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를 모델로 해서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는 그 대륙법계고 하나는 영미법계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간에 저도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 이 법제를 글쎄 어디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경쟁법 하시는 분들은 독점 규제법에 두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경법에 두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 불공정 거래 행위 법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